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선 인기 여배우 A씨의 학교 폭력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이날 제보자의 한 남성은 2004년 8월 당시 서울 서초구 모 고등학교 3학년이던 배우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며 당시 A씨는 저보다 1학년 높았고 남자친구도 불량해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맞았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A씨는 이후 다른 집단 폭행건에 연루돼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고 서울 강남구 모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했습니다. 송하윤 학폭 90분 동안 따기, 충격. 제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가 최근 우연히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의 영상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상처받은 피해자를 잊고 지내는 듯한 A씨의 모습 때문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는 A씨와 그의 소속사 측에 연락해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가 베트남에 있어 연결이 안 된다며 시간을 끌다가 사과하기를 거부한 A씨와 소속사 측의 인내심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여배우 A씨가 송씨라는 추측이 나왔고 그의 SNS에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이에 송씨의 소속사 킹콩 바이 스타쉽 측은 메신저를 통해 제보자에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했으나 제보자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혀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현재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986년생인 송씨의 본명은 김미선입니다. 데뷔 당시 활동명은 김별이었지만 SBS 유령 때부터 송하윤으로 활동명을 변경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중동이 고향인 송씨는 신도초등학교와 부명중학교를 졸업하고 중원고와 반포고를 거쳐 압구정고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송하윤 학폭 가해자로 지목, 연예계가 다시 한번 학교폭력 논란으로 휩싸이고 있다. 이번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배우 송하윤이다. 제 남편과 결혼해주세요로 큰 인기를 끌던 배우 송하윤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JTBC의 사건 반장에서도 송하윤 씨를 악역으로 활약하던 중 학교폭력 제보를 취급했다. 제보자와 송하윤의 측에서는 입장이 분분하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송하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확신하고 있다. 제보자는 2004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송하윤과 같은 학교의 선후배 사이였고 점심시간에 학교 뒤에 정자가 있는 놀이터에서 갑자기 송하윤에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송하윤이 당시 학교에서 잘 나가는 불량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제보자는 송하윤이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송하윤의 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소속사와 송하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송하윤의 전 남자친구 사건 반장은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학폭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송하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송하윤의 과거 동창인 한 네티즌은 그는 고등학교에서 동료 한 명을 괴롭혀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학폭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하윤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은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으며 네티즌들과 제보자들은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딩크였다. 그걸 본인도 몰랐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긴 후에 본인이 딩크였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 같았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장 먼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뭐가 큰일 났냐고 했더니 아이를 키우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은퇴는 얼마나 늦어져야 하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더란다.
본인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도 깜짝 놀라 아이를 원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미 아이가 생긴 후에야 깨달은 가족 계획이었다. 다른 남편들처럼 축하한다고, 너무 잘했다고, 어와둥둥 우리 아기란 말이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임산부 유세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쁨과 축복을 건조하게라도 함께하고 싶었다. 남편은 임신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게 아침이든 밤이든 사러 갔고, 아프다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총알같이 달려왔다. 최선을 다해 나를 보필했지만 아기에 대한 기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죽하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우리의 삶은 소중하다. 부부 중심으로 살자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나 바뀌는 걸까? 그의 말들에 두려움이 더 커졌던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당시엔 그게 그렇게나 서운했다. 2014년 2월에 임신인 걸 알았고 3월은 입덧으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한 달을 보냈다. 컨디션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곡선이었다. 어느 날은 배가 꼬일 듯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다녀오고 또 어느 날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탈진할 것 같아 병원에 다녀오고 임신 초기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 신세를 졌다. 내 컨디션과 반비례하여 그때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그날은 오랜만에 컨디션이 좋았다. 정기 진료 때문에 혼자 병원에 갔다. 진료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그날이 만우절이라는 걸 알았다. 병원도 왔겠다. 남편이 내가 병원에 왔다는 것도 알겠다. 지금껏 내가 느꼈던 이 서운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거짓말이 떠올랐다.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거면 금방 들킬 테지만 전화로 하는 거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어도 안 들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웃음 꾹 참고 심호흡 한 번 하고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머릿속에 주입하고 무사히 진료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오늘 병원 갔다 온 날 아니야? 맞아.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상태가 안 좋아? 어떻게 하지? 왜 그래? 내가 그쪽으로 갈까? 아니, 잘 들어봐. 진짜 큰일 났어. 자꾸 뜸 들이지 말고 얘기를 해봐. 얘기를 쌍둥이래. 여보, 어떻게? 여보, 내 말을 믿는다. 그것도 너무 믿어서 한숨.